MIT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인 학자가 200명 앞에서 외쳤습니다. 한국인이 집요하다고요? 원숭이도 반복은 합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띄운 단 하나의 그래프. 일본 반도체 점유율 52%에서 6%로, 한국은 4%에서 63%로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그 일본인 학자는 200명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35년 독점을 4년 만에 박살낸 한국,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보스턴의 2월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로 악명 높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MIT 슬론 경영대학원 앞에 선저를 얼어붙게 만든 건 칼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입구에 붙은 안내문이었죠. 특별 강연 기술 패권의 재편, 왜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가?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 이름은 제임스 밀러입니다. 맥킨지에서 20년간 기술 전략 컨설팅을 해온 베테랑이죠. 지금은 독립해서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들이 제 고객이에요. 연간 계약료만 수십억 원입니다. 그런 제가 왜 MIT에 왔을까요? CEO 특별 과정에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새로 배울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네트워킹이 목적이었죠. 포춘 500대 기업 CEO들과 명함 교환하는 것.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첫 강의가 이거라니. 한국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일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 파견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구조 조정 프로젝트였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하버드 MBA, 맥킨지 13년 경력, 세계 최고의 전략을 가르쳐 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성 임원들은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러 씨, 미국 방식은 우리랑 안 맞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인텔도 TSMC도 이 방식을 씁니다. 그러자 전무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는 3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성과 없이요. 저는 서울을 떠나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한국 기업과 일하지 않겠다고요. 그 뒤로 10년. 저는 한국에 대해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빠르긴 한데 깊이가 없다. 삼성이요? 마케팅 잘하는 회사죠. 현대차요? 싸구려 이미지 벗으려고 발버둥 치는 회사고요. LG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핵심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쥐고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문을 열 때도 기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뻔한 이야기겠지. 펍 잘 나가고 삼성 반도체 많이 팔고 BTS 빌보드 1위 하고 그 정도 아닐까?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200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이 꽉 차 있었어요. CEO 과정 수강생만 80명인데 나머지는 누구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MIT 공대 학생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원들, 심지어 펜타곤에서 온 분석관까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강의에 이 정도 관심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자리 있나요? 일본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앉으세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대에서 왔어요. MIT에서 1년간 교환 연구 중입니다. 도쿄대라. 일본 최고 명문이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임스 밀러입니다. 기술 전략 컨설턴트예요. 타카하시는 제 명함을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맥킨지 출신이시군요. 저희 할아버지도 컨설턴트 모시고 일하셨어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황금기 때요. 아, 그때가 좋았죠. 일본이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장악했을 때니까요. 타카하시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진짜 전성기였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했습니다. 둘 다 아시아 시장을 아는 전문가였고, 둘 다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강의실 앞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60대 초반.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리처드 웨버 교수. MIT 공대 시스템공학과 석좌 교수이자 전 인텔 CTO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0년, 반도체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런데 그가 왜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걸까요? 웨버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요. 인공지능이요. 양자 컴퓨팅 아닐까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답은 아니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30년을 버티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5년 만에 포기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면 접어요. 유럽은 10년을 못 버팁니다. 정부 지원 끊기면 끝이죠. 중국은 수백 조를 쏟아부었지만 핵심 기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교수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30년을 버틴 나라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극기가 떴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옆에 타카하시도 코웃음을 쳤어요. 저기요, 교수님. 타카하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타카하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네. 타카하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일본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원천 기술은 전부 일본과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잘 따라한 거죠. 몇몇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웨버 교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타카하시 씨,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을 빼고 세계 기술 시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타카하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 일본인 친구, 속이 시원하게 말하네. 타카하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어요? 삼성 반도체요. 그거 일본 장비로 만듭니다. 현대차요? 엔진 기술 일본 거 베꼈죠. 퍼피요. 그건 기술도 아니잖아요. 청중 몇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맞아. 한국은 결국 패스트 팔로워야. 빠르게 따라하는 건 인정하지만 진짜 혁신은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다고. 웨버 교수가 마이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뭐든지요. 타카하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집요하다는 말을 듣는지 아세요? 타카하시가 피식 웃었습니다. 집요하다고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타카하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집요하다는 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똑똑 끄면 한 번에 해결하잖아요.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건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강의실 몇 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심지어 옆에 앉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원도 킥킥거렸어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맞아. 집요함이 뭐가 대단해. 미국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일해. 안 되면 빠르게 접고 다른 걸 하지. 그게 스마트한 거야. 타카하시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인들이 집요하다고요? 원숭이도 반복은 합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좀 심했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뭐, 팩트니까. 그런데 웨버 교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도 반복은 한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 반도체 점유율 변화 1990에 2024.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 52%, 2000년 28%, 2010년 15%,
2024년 6%.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타카하시의 표정이 굳었어요. 웨버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전 일본은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미국도 두려워했죠. 교수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입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타카하시가 버벅거렸습니다. 그건 미국의 압박 때문이에요. 1986년 반도체 협정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같은 압박을 받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점유율 변화 1990에 2024. 1990년 4%, 2000년 18%, 2010년 31%, 2024년 63%.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4%에서 63%. 같은 기간, 일본은 52%에서 6%로 떨어졌고, 한국은 4%에서 63%로 올라갔습니다. 웨버 교수가 두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압박, 같은 시장. 그런데 왜 결과가 정반대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타카하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뭔가 내가 모르던 게 있는 건가? 그때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밀러 씨, 맥킨지에서 오래 일하셨죠?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20년 됐습니다. 혹시 삼성 프로젝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젠장. 왜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네, 10년 전에 한 번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요? 잘 안 됐습니다. 그쪽 분들이 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웨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고집이 세서, 미국 방식이 싫어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웨버 교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반도체 공급망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이건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빨간 선은 핵심 부품 흐름, 파란 점은 주요 생산 거점이에요. 복잡한 선들이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유럽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을 빼보겠습니다. 교수가 클릭했습니다. 한국이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그 순간 화면 전체가 붉게 변했습니다. 공급망 붕괴 경고. 빨간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뭐지? 이 시뮬레이션은 MIT와 스탠포드가 공동 개발한 공급망 분석 모델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죠.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산 78% 중단. 스마트폰 생산 6개월 내 60% 감소. 데이터 센터 확장 즉시 중단. AI 칩 생산 3개월 내 공급 불가. 한국 하나 빠졌을 뿐인데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타카하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메모리 반도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TSMC가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요. 웨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다른 시뮬레이션도 돌려볼까요?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세계 에너지 운송 지도가 떴어요. LNG의 과천연가스 수송선의 항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이었습니다. 이건 글로벌 LNG 운송망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끄는 유럽이 얼마나 LNG에 의존하는지 아시죠? 카타르, 호주, 미국에서 출발한 LNG선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조선소를 빼보겠습니다. 클릭. 화면이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공급 불가 경고. LNG선 신규 발주 72% 처리 불가. 기존 발주 선박 납기 3에 5년 지연. 유럽 LNG 도입 계획 수정 불가피. 에너지 가격 2000에 300% 상승 예상. 한국 조선소 없이는 LNG선을 제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올스톱된다는 뜻이에요.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LNG선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 72%, 중국 18%, 일본 6%, 기타 4%.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72%. 한국이 LNG선의 72%를 만든다고?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안전 신뢰도가 낮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화물이에요. 조금만 잘못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검증된 곳에만 맡기죠.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령화로 숙련공이 줄었거든요. 납기를 맞추지 못해요. 타카하시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빠지면 세계 에너지 운송 계획이 무너집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야? 웨버 교수가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자,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수가 타카하시를 봤습니다. 한국을 빼고 세계 기술 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죠? 타카하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특정 분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반도체랑 조선만요. 그럼 다른 것도 볼까요?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방산 시장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UAE. 지도 위에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표시됐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이게 폴란드 한 나라에 수출한 물량입니다. 계약 금액 24조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4조 원? 전통적 방산 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한국이 수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타카하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싸게 팔아서 아니에요? 덤핑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납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어요. 독일 레오파드 전차 납기 36개월 이상, 지연 빈번. 한국 K2 전차 납기 18개월, 정시 납품. 전쟁이 나면 3년 뒤에 오는 무기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한국만 그걸 해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분석관이었어요. 교수님, 잠깐요. 네, 말씀하세요. 저 숫자들, 실화인가요? 웨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검색하면 나와요. 분석관이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건가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제목이 떴어요.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지배국으로 한국은 어떻게 게임의 룰을 바꿨는가?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10년간 내가 뭘 놓친 거지?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킥킥거리던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타카하시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웨버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손바닥만 한 유리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유리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격이 얼마인 것 같으세요? 손바닥 크기인데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몇백만 원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반도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타카하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요. 웨버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투명한 유리판 사진이 떴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20년간 기술 컨설팅을 했는데 저게 뭔지 모르다니. EUV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새겨야 합니다. 그 패턴을 담고 있는 게 마스크예요. 그 중에서도 최첨단 공정에 쓰이는 게 EUV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타카하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 일본이 세계 1위 아니에요?
우리 HOIA랑 시네츠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5년간 일본이 100% 독점했죠. 타카하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것 봐요. 핵심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지고 있었죠. 교수의 말에 타카하시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먼저 이 기술이 왜 어려운지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초평탄 유리 기판. 표면 거칠기 0.1나노미터 이하.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0.1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건지 감이 안 왔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원자 하나 크기가 약 0.1에서 0.3나노미터입니다. 즉, 원자 하나만 튀어나와도 불량이에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 다층막 증착. 화면에 구조도가 떴습니다.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40층에서 50층까지 교대로 쌌습니다. 각 층의 두께는 3나노미터. 오차 허용 범위는 0.1나노미터. 옆자리에 하버드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세 번째 조건. 결함 제로.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전체 면적에서 결함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전량 폐기입니다. 검사 장비 가격만 대당 500억 원이에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개발 기간만 30년 이상 걸렸죠. 교수가 타카하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5년간 독점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냈어요. 타카하시가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일본의 장인 정신입니다. 35년간 한 우물만 파서 이룬 결과예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타카하시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타카하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4년 전이면 2019년.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죠. 저도 그 뉴스는 기억났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슬라이드에 텍스트가 떴어요. 한국은 핵심 소재를 100% 일본에 의존. 수출 규제하면 삼성, SK 생산 라인 마비. 3개월 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요.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계산이에요. 35년 독점인데 어떻게 대체해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문장이 크게 떴어요. 없으면 만든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은 즉시 국산화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교수가 숫자를 보여줬어요. 투자 금액 2조 8천억 원. 참여 인력 1만 2천 명. 목표 기간 5년. 타카하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이요? 일본은 35년 걸렸는데 5년 만에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인텔 자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일본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한국이 성공하면 대안이 생기니까 지켜보고 있었죠. 교수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삼성에서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에 성공했다고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타카하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35년 기술을 3년 만에요? 말도 안 돼.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기술 스펙 비교입니다. 표가 떴어요. 항목 일본 HOIA 한국. S&S 체주 표면. 거칠기 0.10, 0.08 결합률 0.12% 0.09% 반사율 66.5% 67.2%.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고? 표면 거칠기 0.08나노미터. 일본보다 정밀합니다. 결합률도 낮고 반사율은 더 높아요. 타카하시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에요. 그런 데이터 어디서 났어요? SEMI 인터내셔널 공식 보고서입니다. 지금 검색하셔도 나와요. 타카하시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몇 초 뒤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교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재 삼성은 EUV 블랭크 마스크 자급률 40%를 달성했습니다. 내년까지 70%가 목표예요.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35년 독점이 4년 만에 깨졌습니다. 저는 등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타카하시가 풀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같은 패턴을 다른 분야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바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도대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려는 거지? 웨버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 사진이었어요. 둥근 탱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2천억 원 정도요? 3,500억 원입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배 한 척이 3,500억이요? 네. 그리고 이 배의 진짜 심장은 여기 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배 안쪽에 복잡한 구조물이 보였어요. LNG 화물창입니다.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운반됩니다.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펜타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온도 관리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에요.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LNG는 기화되면 부피가 600배로 늘어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기화가 시작되면 교수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펑! 배 전체가 날아갑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화물창 기술이 핵심입니다. 영하 163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파도와 충격을 견뎌야 해요. 미세한 균열 하나가 대참사로 이어지죠.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 기술을 40년간 독점한 회사가 있습니다. 로고가 떴어요. GTT. 프랑스 회사 GTT입니다. 전 세계 LNG 화물창 시장 100%를 장악했죠.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 했어요. 그건 프랑스 기술이잖아요. 일본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교수가 숫자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LNG선 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 72%, 중국 18%, 일본 6%, 기타 4%. 그런데 이 72%의 배를 만들면서 프랑스 GTT에 로열티를 냈습니다. 얼마나요? 연간 9천억 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배는 한국이 만들고 돈은 프랑스가 가져갔습니다. 40년 동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년이면 36조 원? 한국 조선업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화물창 기술은 실험실에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안전성이 증명돼요. 실패하면 조선소 신뢰가 붕괴되고 선주가 파산하고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컸죠. 그래서 모두 포기했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맞습니다. 합리적이었죠. 교수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연구원 로고가 떴어요. 2004년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비웃었습니다. 40년 기술을 따라잡겠다고요? 웃기네요. 당시 업계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교수가 인용문을 띄웠습니다. 한국이 LNG, 화물창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안 될 것이다. 마이너스 2005년 유럽 조선업계 전문가.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어요. 2004년 독자 개발 선언, 2007년 1차 프로토타입 실패, 2010년 2차 프로토타입 실패, 2013년 3차 프로토타입 부분 성공, 2016년 4차 프로토타입 성공, 2019년 실선 적용 성공, 2022년 상용화 완료, 18년이 걸렸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18년간 실패를 반복했어요. 수천억 원을 날렸죠.
엔지니어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8년. 그리고 마침내 KC1이 탄생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화물창 구조가 떴어요. 한국형 LNG 화물창 KC1입니다. 프랑스 GTT 기술과 완전히 다른 독자 설계예요. 교수가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항목 프랑스 GTT 한국 KC1 단열. 효율 100% 115% 제작, 기간 45일 32일 유지 보수, 비용 100% 72% 로열티 척당 80억 원 영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요? 네. 단열 효율이 15% 높고 제작 기간은 30% 짧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도 28% 절감되죠. 타카하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로열티입니다. 교수가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척당 80억 원이던 로열티가 0원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연간 50척 정도 LNG선을 건조하니까 연간 4천억 원 절감? 현재 한국 조선소들은 KC1 적용 비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3년 내 50%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GTT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어요. GTT, 로열티 30% 인하 발표. 40년간 단 한 번도 가격을 내린 적 없던 GTT가 30%를 인하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이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기자 40년 독점이 무너졌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35년, LNG 화물창은 40년. 한국은 불가능하다던 독점을 연이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미래 산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공지능 말입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AI라고? 웨버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엔비디아 로고와 챗GPT 화면이 나란히 보였어요.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매일 씁니다. 이메일 작성, 보고서 요약, 코딩 도움까지. 정말 혁명적이에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엔비디아 GPU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H백 같은 고성능 칩이 필요하죠. 교수가 칩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칩 하나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챗GPT를 돌리려면 이게 몇 개 필요할까요? 수천 개요? 네.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교수가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칩 1만 개면 5천억 원.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요. 저는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AI 산업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타카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설계 기술이 뛰어나서요. 젠슨 황이 천재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설계만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떴어요. AI 칩의 내부 구조도였습니다. AI 칩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GPU, 그리고 주변에 뭐가 보이세요? 작은 칩들이 GPU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HBM입니다.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AI 칩이 두뇌라면 HBM은 혈관입니다.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HBM이 없으면 AI 칩이 제 성능을 못 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거든요.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HBM은 어디서 만들어요? 미국이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HBM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일본. 일본도 안 돼요. 타카하시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원형 그래프가 떴어요. HBM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SK하이닉스 59%, 삼성전자 19%, 마이크론 미국 22%.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78%,
SK하이닉스 59%, 삼성 19%, 합치면 78%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타카하시가 반박했습니다. 잠깐요. 마이크론도 22%잖아요. 미국 회사니까 미국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마이크론의 22%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부분 구형 HBM이에요. 최신 HBM3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HBM3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SK하이닉스 89%, 삼성전자 8%, 마이크론 3%, 최신 기술에선 SK하이닉스가 89%입니다. 사실상 독점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기업이 3%밖에 안 된다고? 타카하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갑이잖아요. 설계를 하니까요. HBM 업체는 늘 아니에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SK하이닉스 본사 방문. 지난달 젠슨 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교수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HBM 물량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칩을 설계해도 HBM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젠슨 황이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화면에 인용문이 떴어요.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저런 말을 했다고?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HBM 물량의 80% 이상을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칩을 만들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수죠. 타카하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춥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목줄을 쥐고 있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20년간 기술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분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지? 타카하시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마음먹으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돈이 많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텔이 HBM 개발을 포기한 거 아세요? 네. 2년 전 인텔이 HBM 자체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했지만 수율이 안 나왔어요.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HBM은 돈으로 안 됩니다. 10년 이상의 공정 노하우가 필요해요. 한국은 그걸 이미 축적했고 미국은 이제 시작점에도 못 섰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방산 분야도 보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나오는 거야? 웨버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사진이 떴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유럽의 공포가 퍼졌습니다. 교수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다급해졌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펜타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전력을 증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에 연락했죠. 화면에 국가들이 떴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레오파드 전차,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죠. 폴란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납품할 수 있냐고요. 교수가 답변들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36개월 이상. 현재 생산 라인이 바쁩니다. 프랑스 48개월 예상. 물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미국 60개월 이상. 자국 물량 우선입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3년, 4년, 5년을 기다리라고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했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기가 떴어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물었죠. 납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화면에 답변이 떴습니다. 18개월. 정신아픔 보장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개월? 독일이 36개월인데 폴란드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전차를 만든다고?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K2 흑표 전차. 한국이 독자 개발한 3.5세대 전차입니다. 스펙이 나열됐습니다. 주포 120mm 에로 15, 최고 속도 70km, 현가 장치 세계 유일 국산화, 방어 시스템, 능동방어 장착, 가격 레오파드 대비 30% 저렴, 성능은 독일 레오파드에 준하고 가격은 30% 싸고 납기는 절반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뻔했죠. 화면에 계약 내용이 떴어요. K2 전차 1000대 추가 옵션 8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총 계약 금액 24조 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4조 원이요? 역대 한국 방산 수출 최대 규모입니다.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폴란드가 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가 떴어요.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표시됐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UAE,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전통적 방산 강국들의 텃밭에 한국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나토 핵심 회원국이죠. 독일 것만 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도입했어요. 호주, 미국의 혈맹이죠. 미국 무기만 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K9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 때문이에요? 펜타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따로 있어요. 화면에 단어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신뢰.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능, 가격?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납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3년 뒤에 오면 소용없어요.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교수가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국가 평균 납기 준수율 독일 36개월 68%, 미국 48개월 72%, 한국 18개월 97%.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50년 넘게 자국 군대에 납품하면서 쌓은 신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성능이나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구나.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내용이 떴어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패키지로 팝니다. 무기 본체, 탄약 5년치, 정비 교육, 부품 공급망,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구매국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 다 해주니까요. 타카하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네.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9위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5위였어요. 5년 내 5위권 진입이 목표입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조선, AI, 방산.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니. 왜 나는 몰랐을까? 그때 웨버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학자의 얼굴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웨버 교수가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교수가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인텔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0년을 살았죠.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기술의 중심은 미국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10년 전 삼성 자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교수가 회상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갔어요. 한국,
그냥 메모리 많이 만드는 나라 아닌가. 가서 미국식 경영을 가르쳐주고 오면 되겠지. 저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내 10년 전과 똑같잖아. 서울에 도착해서 삼성 기흥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려던 공정 개선 방식, 그들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더 빠르게. 저는 놀랐습니다. 인텔보다 빨랐다고? 다음 날, 미팅에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인텔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죠.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삼성 부사장이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인용문이 떴어요. 웨버 박사님, 그 방식은 3년 전에 저희도 썼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수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같은 경험을 했었지. 그 뒤로 7년간 삼성 자문을 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집요함.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교수가 예를 들었습니다. 공정 개선 미팅에 들어가면 미국 엔지니어들은 80% 성공률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99%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요. 밤새 실험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될 때까지 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삼성의 수율 향상 곡선이었습니다. 인텔이 3년 걸려 개선한 수율을 삼성은 18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타카하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집요함이군요. 교수가 타카하시를 봤습니다. 아까 원숭이도 반복한다고 하셨죠? 타카하시가 움찔했습니다. 반복은 아무나 합니다. 하지만 될 때까지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요함은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저는 10년 전 삼성 미팅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를 거절한 임원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는 오만한 게 아니었어. 자신들의 방식에 확신이 있었던 거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35년 독점, 4년 만에 깼습니다. LNG 화물창 40년 독점, 18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HBM, 미국과 일본이 포기한 걸 한국은 10년간 투자해서 80%를 장악했습니다.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해낸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분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지? 그때 타카하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타카하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타카하시를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이 사과를?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어요? 타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제목이 떴습니다.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지배국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예감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서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거요. 웨버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지배국으로. 큰 글씨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어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의 기술 위상 변화입니다. 파란 선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파란 선이 일본, 빨간 선이 한국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조선,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방산.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프 옆에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1990년 일본 52% vs 한국 4%, 2024년 일본 6% vs 한국 63%, 조선 LNG선 1990년 일본 45% vs 한국 21%, 2024년 일본 6% vs 한국 72%, 배터리 EV용 2010년 일본 65% vs 한국 12%, 2024년 일본 18% vs 한국 48%, 디스플레이 OLED 2010년 일본 38% vs 한국 42%, 2024년 일본 5% vs 한국 82%. 저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역전이 일어났어. 타카하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하시가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도쿄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전성기의 NEC 임원이었어요. 아버지는 소니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다. 일본 기술은 세계 1위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정했어요.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줘도 증거를 대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타카하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일본은 52%에서 6%가 됐습니다. 한국은 4%에서 63%가 됐어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타카하시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해낸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타카하시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일본식 사과였어요. 한국을 무시한 것 사과드립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짝, 짝짝짝짝짝. 박수가 강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박수를 쳤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타카하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웨버 교수가 다가가 타카하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씨 하나가 떴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됐을까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미국이 더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아닙니다. 중국이 더 많죠. 역사가 길어서? 아닙니다. 일본이 더 길어요. 교수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런 결과를 냈을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7년간 삼성에서 일하며 찾은 답은 하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큰 글씨가 떴어요. 집요함. 하지만 단순한 집요함이 아닙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입니다. 35년 독점, 4년 만에 깹니다. 40년 독점, 18년이 걸려도 결국 해냅니다. 미국이 포기한 HBM, 10년을 투자해서 80%를 장악합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해낸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전 삼성 임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를 거절한 게 오만이 아니었어. 자신들의 길에 확신이 있었던 거야.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어요.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만드는 겁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35년, 40년, 150년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4년, 18년, 10년 만에 따라잡았으니까요. 시간이 아니라 각오의 문제입니다.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수가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명의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까지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년간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강단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나는 삼성 임원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고, 미국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후진 마인드라고. 하지만 틀렸어. 그들은 고집이 센 게 아니었어. 자신들의 방식에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확신이 맞았어. 4%에서 63%. 이게 그 증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기술 컨설팅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자문했어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나는 10년 전 편견에 갇혀 있었어. 그때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밀러 씨? 고개를 들어보니 웨버 교수였습니다. 아, 교수님.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 삼성 프로젝트 이야기하셨죠? 네. 10년 전에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강의 듣고 나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삼성에서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그 기분. 하지만 인정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지, 왜 다른 나라는 못 따라오는지, 그 비밀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기업은 5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면 접습니다. 주주들이 못 참아요. 유럽 기업은 10년도 못 버텨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끝이니까요. 일본 기업은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 뒤처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될 때까지 합니다. 4년이든 18년이든 100년이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어요. 교수님. 네. 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교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뭔가요?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분석 보고서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제대로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하시려고요? 일단은요. 하지만 막히면 도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교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직접 가보세요. 한국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에요? 10년 전에 한 번 가셨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가르치러 가셨죠.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가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10년간 피하던 나라. 10년간 편견으로 가득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가겠습니다. 교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분명 많은 걸 배우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2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10년 만에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해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각오의 문제야. 될 때까지 한다는 각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 그리고 나도 배울 수 있을 거야. 될 때까지 하는 방법을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동안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어. 한국은 변했어. 엄청나게. 이제 나도 변해야 해. 저는 노트북을 꺼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기술산업 재분석 보고서 100년이 걸려도 해내는 나라.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나는 틀렸다. 한국에 대해, 기술에 대해, 성공에 대해. 이 보고서는 그 착각을 바로잡는 여정이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 맥킨지에서 20년 기술 컨설팅 베테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략을 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MIT 강의실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0년간 품었던 편견이 무너졌어요. 한국은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깊이가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집요한 나라였습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35년 독점, 4년 만에 깼습니다. 40년 독점, 18년이 걸려도 해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HBM, 10년 투자로 80%를 장악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100년이 걸려도 해내는 나라, 포기를 모르는 나라.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술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만든다는 걸.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대안이 아니라 기준으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100년이 걸려도 해낸다는 말의 무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MIT 강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5년 독점을 4년 만에 깬 나라, 40년 종속을 18년 만에 끊어낸 나라,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10년 만에 80% 장악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진짜 저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